안녕하세요. FAT 1급 이번 시간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를 이제 풀기 전에 시험이 전면적으로 비대면 시험으로 바뀐다는 설명을 계속 드렸고요.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이전까지는요, 객관식 문제가 15문항이에요. 하나당 2점씩이었고요. 그래서 전체 배점이 30점이었고요. 실무 수행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시면 돼요. 문제마다 3점, 4점 이런 식으로 배점씩 각각 있고요. 문항마다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전체 점수 70점이었어요. 자, 그래서 100점 만점이었는데 2022년도 8월 이후에는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고요. 문제가 출제가 되는 방식이 약간 달라져요. 자,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거 가지고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 후에 입력을 하셔야 돼. 똑같이 입력을 한 후에 평가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 하나당 점수를 줍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실무편 마지막 강의 12강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는지 프로그램에 입력한 이후에 어떻게 평가 문제를 풀이하는지를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쪽 부분에서 자, 이거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객관식 문항이 15문항에서 10문항으로 문항수가 좀 작아집니다. 그런데 점수는 3점씩 배점으로 해서 30점 배점이에요. 실기도 동일해요. 평가 문제를 풀이하는 점수가 7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 배점과 실기 배점은 동일한데 문제가 문항수가 좀 작아지거나 실무 수행은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정답 처리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후에 20문제를 풀어서 20문제를 푸는 건 입력한 걸 가지고 토대로 장부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틀리면 영향을 받겠죠. 장부까지. 그래서 입력은 원래대로 동일하게 잘 하셔야 돼요. 자, 객관식 문제가 10문항으로 줄어들긴 하는데 이때까지 15문항으로 나왔던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시험 대비는 충분하시겠죠. 자, 실무 수행 평가는 평가 문제를 풀이하는 거고요. 입력은 동일해요.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문제가 나오는 방식에 변화가 생기는 것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전환됐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어요. 자, 8월부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강의하는 기출 문제는 이전 기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전 기출 문제를 푼다고 해서 8월 이후에 시험을 보는 것을 대비할 수 없느냐? 완전 대비되죠. 동일해요. 얘만 달라지는 거예요. 문항수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체 기출문제 중에서 49회 FLT 1급 객관식 문제 15문항을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료실에다가 제가 이제 기출문제를 업로드를 해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 문제를 보시면서 같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시험 보는 건 동일하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문항마다 객관식에 2점씩을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네, 1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미래 사건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그 사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당초의 기대치를 확인하거나 수정할 수 있게 해서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이게 전부 다 뭐죠? 예피적이라고 해서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하부 속성이었죠. 예피적은 그러니까 신뢰성을 충족하는 하부 속성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특징이었고요. 자, 지금은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은 4번이었고요. 두 번째, 손익계산서에 반영돼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과 수익 중에 누군가를 찾으면 되겠죠. 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비용 맞죠? 뭐야 이거? 답은 1번인데. 그 뭐지?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은 뭐죠? 우리 기타 포괄 손익이라는 자본 계정의 요소였죠.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급한 거. 특허권이라는 자산이죠. 자기 주식에 대한 처분이 자본 계정에 정확하게 말하면 자본 잉여금 계정이죠. 아, 결국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건 정확하게 1번의 감가상각비가 맞았네요. 자, 그럼 넘어가서 또 3번 문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매입 시운임 포함하죠. 두 번째, 매입 수수료도 포함하죠. 매입 할인은 차감하죠.
매입이랑 관련됐다면 보험료도 더하겠죠. 이 중에 가산하지 않는 건 3번이었습니다. 얘는 차감하는 계정에 속하는 거였어요. 가산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또 네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후에 지출한 여기다 취득 후 지출이래요. 자본적인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 중에 맞는 것을 고르세요. 했네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언제나 자본적인 지출에 포함되고요. 기계장치의 불량률을 감소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도 자본적인 지출이죠. 왜냐하면 이 돈이 들어가면 원래 자산의 가치보다 불량률이 감소되니까 생산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다 자본적인 지출에 해당되는 거예요. 유리를 갈았다고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가 증가될까? 유지 성격이죠, 유지. 그럼 이 중에 얘는 맞고 얘는 아닌 거죠. 그럼 답은 2천만 원, 1300, 700을 더해서 2천만 원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5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기계장치의 2021년도 말 순장부가액을 구하세요. 얘에서 얘를 차감하면 순장부가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니까 20년도 7월 1일에 기계를 샀대요. 정액법이고요. 연수 5년이고요. 잔존가치 없고 월화상각한대요. 자, 그러면 이게 외내 회사는 500만 원 나누기 그냥 5년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 그럼 100만 원이 연상각비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에는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딱 100만 원 중에 얼마를 감가했겠어요? 50만 원만 했겠죠? 자, 두 번째. 그럼 21년에는 얼마 했겠어요? 100만 원을 했겠죠? 그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이죠? 자, 그러면 기계장치는 500인데 기계장치 밑에 2021년도 기준으로 15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면 현재 장부가액은 얼마겠어요? 350이겠죠?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기마상품 재고액을 구하세요. 해보죠. 자, 기마상품 재고액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자료가 되게 많네요. 근데 기마상품을 이렇게 구하면 좀 좋은데 이렇게 해서 상품의 기초와 매입액이 더해지고요. 기말이 차감되면 매출원가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초 상품 17만 원은 갖다 쟁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말을 구하는 게 지금 문제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넣어야 돼요. 매입액과 매출원가를 넣어야 돼, 결국에. 그래서 얘를 차감해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매입액을 먼저 구해봅시다. 매입액은 단기 상품 매입액 85만 원에다가 혹시 매입과 관련해서 차감하거나 더할 게 있는가 볼까? 없고, 매출이고, 없네요. 그러면 85만 원이 그냥 그대로 매입액이 됩니다. 자, 그럼 17만 원에다가 계산기를 한번 좀 해줘야 되겠네요. 17만 원에 85만 원, 그럼 102만 원이고요. 그럼 102만 원 중에 이제 기마상품 재고액 구하려면 얘를 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럼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한 자료가 있네요. 자, 일단 넣어볼게요. 총 매출액이 120인데 이 중에 매출 및 환율이 있는 매출액을 차감하죠. 그러니까 117만 원이 손익계산서의 순매출액이고요.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거든요. 근데 매출원가를 몰라요. 근데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익이죠.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봤거든요. 영업이익이 50이야. 됐어. 두 번째. 판관비가 20이야. 그 매출 총이익이 얼마였겠어요? 70이었겠죠. 얘가 70이 나왔는데 117만 원에서 70을 차감해서 70이었대. 그럼 1170에서 70을 차감하면 매출원가는 470이었다는 뜻이네요. 그쵸? 다 됐네요. 자, 102만 원에서 470을 제하면 답이 얼마가 되냐? 55만 원이 되고요. 답은 얘가 되네요. 이렇게 뭐 하시는 거야? 갖다 놓고. 뭐 어떤 특별한 그 스킬이라고 할 건 없고요. 그냥 상품 T자 계정의 이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들을 다 넣어보면 다 넣었는데 얘가 나오려면 얘를 구해야 돼. 아, 결국은 이 카테고리에서 이 매출원가를 역으로 구하는 방식이었구나. 별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가. 다 기출문제를 풀고 계시는 거니까.
자, 그러면 또 7번째 문제. 한국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복사기를 외상으로 팔았대요. 그럼 뭘까요? 그 잠깐만. 이게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쓰나요? 아니면 기타 채권이 미수금을 쓰나요? 답은 미수금을 써야죠. 업무상 타고 다니는 복사기는 주된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채권인 미수금으로 걸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결산 수정 사항이다. 결산 수정 회계 처리래요. 이게 손익계산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성급 비용이면 자산이죠. 이자 비용이면 비용이죠. 그럼 비용이 감소했네요. 자산이 증가했네. 그치? 자, 그럼 비용이 감소하면 감소한 분만큼 이익이 증가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이자 비용은 무슨 비용이에요? 영업외 비용이야. 그럼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이 증가되거나 감소될 일은 없죠. 왜냐하면 영업외 비용이기 때문에 그 외 이익은 영향을 미쳐. 자, 다시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에 순이익은 영향을 미치죠. 근데 순이익이 증가됩니까? 감소합니까? 증가되죠.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네. 이자 비용이 영업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가지고 할 때는 이 영업외 비용이 전혀 상관없는 계정이기 때문에 어느 쯤에 걸려있는 내용인가 그걸 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또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8번 문제, 아니 9번 문제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구하래요. 외상매출금도 T자 계정으로 풀면 좀 편해요. 편하기는. 근데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데 하다 보면 괜찮아요. 외상매출금은 얘 똑같아. 기초가 있어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이 발생되면 차변에 와요. 외상매출금이 회수가 되면 대변으로 까이죠. 그리고 잔액이 남으면 이 잔액이 얼마가 있는지가 표시돼. 이렇게. 자, 전기 2월이 기초라는 뜻이죠. 200. 기중에 대손 처리한 게 있대. 여러분 대손 처리하면 외상매출금은 대변으로 죽이죠. 그러면 대변으로 죽은 50만 원이 별도로 있네요. 대손이 처리된 게 있네요. 50을 먼저 쓸게요. 중간에다가 기중에 매출이 외상으로 일어난 게 400이래. 얘가 400이란 뜻이죠. 외상매출금 차기 2월 내년으로 넘기는 잔액이 260이래요. 끝났어. 600이죠? 600이죠. 600 중에 310을 까죠. 그럼 얼마예요? 290이죠. 답은 290. 요거 구한 거죠, 요거.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10번 문제.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형자산은 물리적인 형체가 없어서 식별이 불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통제해야지 무형자산이죠. 식별이 가능하고 통제를 해야 그게 무형자산이 되는 거예요. 얘는 X,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나죠. 효익을 증가시켜야 자산인 거예요. 법적 권리도 있죠. 특허, 권 이런 거요. 내부적으로 창출되는 브랜드나 고객의 목록까지는 우리가 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아요. 맞아요. 내부적으로 창출할 수 없죠. 브랜드 가치를. 내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창출해? 답은 이항공이 틀렸어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 자는 이항공이 답입니다. 이항공은 1번에 걸려 있네요. 답은 1번.